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이 막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미 막막함을 겪어본 많은 분들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감정 중에 막막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감정은 마치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옆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언젠가 저는 한 분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봄날님, 저는 지금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터널에서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분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골짜기에서 울려나오는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움직여도 제자리 같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발목을 잡는 감정들이 가득한 그런 순간 말이에요. 일을 해도 보람이 없고 노력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고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막막함의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은 조용히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내가 만든 나인가? 이것은 참으로 깊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어릴 때의 상처, 가정환경, 사회적 기대, 타인의 평가, 실패한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느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만든 것 이상이 아니다. 이 문장을 처음 들으시면 마치 냉정한 선언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너의 현재가 너의 전부다. 너는 이 이상 나아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사르트르의 말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오히려 가장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나는 완성본이 아니다. 나는 매 순간 스스로를 만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 모든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막막함 속에서도 다시 빚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깊은 철학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막막함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천천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자신이 멈춰선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번 멈춰서는 경험을 합니다. 학창 시절을 마치고 사회에 나가는 그 순간의 막막함도 있고 직장에서 일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순간도 있으며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알 수 없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의 분들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이 통하지 않을 때 더욱 막막함을 느끼시게 됩니다. 자식들을 키웠고 일도 했고 사회생활도 충실히 했는데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싶은 그런 막막함, 혹은 열심히 일해왔는데 건강이 악화되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늘어나는 그런 막막함, 혹은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서 느끼는 그런 정체성의 흔들림.
이런 모든 순간들에서 느껴지는 멈춤의 감정을 저는 정체의 순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정체의 순간은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가 기어를 바꿀 때 잠깐 멈추는 것처럼 변화가 오기 직전의 침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한 권의 책처럼 생각해 본다면 이 정체의 순간은 한 장의 장이 끝나고 새로운 장이 시작되기 전에 빈 페이지 같은 것입니다. 아무 글도 쓰여 있지 않은 그 공백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공백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백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보세요. 봄이 오기 전에 겨울은 마치 모든 생명이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나무는 잎을 잃고 꽃은 피지 않고 동물들은 어딘가로 숨어듭니다. 하지만 그 겨울의 침묵 속에서 봄을 위한 모든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나무의 뿌리는 더욱 깊이 내려가고 흙 속의 씨앗들은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막함을 느끼고 멈춰 있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큰 변화가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견디기 위해 자신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내가 실수하지 않았으면, 내가 더 똑똑했으면, 이런 자책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열심히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능력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멈춤은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울리고 있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물은 흐르면서 시냇물이 되고 흐르다가 댐을 만나면 호수가 된다. 멈춤도 흐름의 일부다. 당신이 지금 멈춰 있다는 것은 사실 당신 내면에서 지금의 방식으로는 더는 살 수 없다는 아주 미세한 신호가 울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당신의 영혼도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 나. 이렇게는 더는 살 수 없겠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뭐였지? 이 신호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 신호를 무시한 채로 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신호를 듣고 있습니다. 당신은 멈춰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막막함은 문제가 아니라 업그레이드의 전조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운이 좋은 사람,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막막함을 겪고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런 사람들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놀라운 발견을 하나 했습니다. 다시 일어선 사람들은 큰 결심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다시 시작하려면 큰 결심이 필요해. 굉장한 의지력이 필요해. 모든 것을 바꾸는 대단한 행동이 필요해. 하지만 실제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처음에 한 일은 정말 작고 미미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5분씩 발코니에 나가 공기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만 3주 정도 지나니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울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또 다른 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손녀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하루에 한 문장씩 긴 편지를 여러 통 보냈습니다. 처음엔 뭘 써야 할지 몰랐지만 손녀를 생각하면서 쓰다 보니 제 마음도 위로받더라고요. 또 한 분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방의 한 구석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전체를 정리하려니 막막했지만 창문 옆 책장부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나니 방 전체가 정리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예전 일들도 많이 기억났어요. 보세요. 이들이 한 일이 정말 크지 않습니다. 5분의 발코니 시간, 한 문장의 편지, 방의 한 구석 정리. 이 정도면 정말 작은 행동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작은 행동들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공통점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먼저 한 일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작은 허락을 내린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미 충분히 버텼어. 내일은 조금만 더 해보자. 지금은 멈춰도 괜찮아. 나는 약해도 괜찮아. 나는 실수해도 괜찮아. 나는 변할 수 있어. 이 작고 따뜻한 말 한 줄이 모든 것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정말 신기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일 때 뇌는 그 신호를 받고 더욱 의기소침한 상태로 빠져듭니다. 마치 악순환처럼요. 나는 못해. 나는 약해. 나는 실패할 거야. 이런 말들이 계속되면 뇌는 그 말들을 믿고 정말로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거꾸로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때 뇌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나는 충분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변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하면 뇌는 점차 그 상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자기 대화라고 부릅니다. 자신과 나누는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스포츠 선수들이 뛰어난 성과를 내는 이유도 단순히 신체 훈련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끊임없이 긍정적인 말을 건넵니다. 음악가들, 배우들, 모든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과의 대화를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오늘 하루 동안 자신에게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 내가 한 일이 정말 작아 보이지만 그래도 나는 오늘을 견뎌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힘은 결코 거창한 의지가 아닙니다.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힘은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작고 따뜻한 말 한 줄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철학자 사르트르의 말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만든 것 이상이 아니다. 이 문장은 정말 오해받기 쉬운 문장입니다. 처음 들을 때는 마치 냉정한 판결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너의 현재가 너의 전부다. 너는 이 이상 나아질 수 없다. 너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라는 뜻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르트르가 말하려던 것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사르트르는 철학 사상 중에서 실존주의라는 사상을 주창한 철학자입니다.
실존주의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인간은 자유롭다. 인간은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간다는 철학입니다. 사르트르가 살던 시대는 2차 세계대전의 암흑 속에 있던 시대였습니다. 나치의 점령 아래 있던 프랑스에서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의 삶이 완전히 정해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국가에 의해, 전쟁에 의해, 운명에 의해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 암흑의 시대에 사르트르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인간은 자유롭다. 비록 지금 이 순간이 암흑이라 하더라도 인간은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만든 것 이상이 아니다. 이 문장의 진정한 뜻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나는 완성본이 아니다. 나는 과거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스스로를 만들어갈 수 있다. 나의 미래는 나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다. 만약 우리가 나는 과거에 의해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이런 성격이었으니 절대 바뀔 수 없다. 내 부모님이 이렇게 키웠으니 나는 이대로일 수밖에 없다.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과거는 너를 완전히 결정하지 못한다. 너는 지금 이 순간에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너를 만든다. 이것은 정말로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선택을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과거에 어떤 일들을 겪었든, 지금까지 몇 번을 실패했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제와 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 나는 지금부터 나를 조금씩 다르게 만들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새롭게 쓸 것이다. 이 선택이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봄날님, 저는 이미 너무 늙었어요. 지금부터 뭘 바꾼데도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의 길이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는가가 문제일까요? 사람의 인생은 길이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깊이로 측정됩니다. 5년을 깊이 있게, 의미 있게 사는 것과 10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가치 있을까요? 역사 속을 보세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인생의 후반부에 가장 큰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화가 그랜드마 모세스는 70대에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카테고리 대부 칭화 있는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새롭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르트르의 깊은 메시지입니다. 막막함 속에서도 당신은 다시 빚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당신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막막함이 사라지는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큰 꿈을 찾았을 때요. 혹은 큰 결심을 했을 때요. 혹은 인생의 방향을 명확히 정했을 때요.
하지만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막막함이 사라지는 순간은 그런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막막함이 사라지는 순간은 아주 작은 행동이 일어난 순간입니다. 그것도 정말 미세한 행동이 일어난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것들을 들어보세요. 이것들은 모두 실제로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었던 작은 행동들입니다. 한 분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너무 우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10분씩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발이 무거웠고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10일 정도 지나니 뭔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전처럼 무섭지 않아졌고 산책길에 피어난 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10분의 산책이 저를 살렸어요. 그 짧은 시간이 저를 다시 세상과 연결시켜줬어요. 다른 분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독서를 했는데 막막함이 찾아오니 책을 읽을 마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매일 밤 자기 전에 책을 3쪽씩만 읽기로 했어요. 3쪽은 정말 작은 양입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일 3쪽씩 읽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한 권이 완성되었고 3달이 지나니 3권을 읽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3쪽의 책이 저를 다른 세상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책 속의 인물들을 통해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이 너무 지저분했어요. 하지만 한 번에 다 정리하려니 너무 막막했어요. 그래서 저는 창문 옆에 작은 책장만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 책장을 정리하면서 그분은 오래된 일기장, 사진들, 편지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과거를 천천히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내가 참 행복했던 때구나. 이 편지는 누가 보낸 거지? 이 일기장에는 내가 뭘 썼을까? 3주일이 지나니 그 책장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감이 다음 공간으로 또 다음 공간으로 흘러갔습니다. 한 달 후에는 방 전체가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이 깨끗해지면서 제 마음도 깨끗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또 다른 분은 정말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밤 노트에 한 줄씩이라도 적기로 했어요. 오늘 목이 아팠다. 오늘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내 딸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다. 오늘 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것들, 정말 부정적이고 어두운 감정들을 그냥 글로 썼습니다. 처음 며칠간 그분은 자신의 문장들을 읽고 더 우울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2주일 정도 지나니 뭔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도 내 생각을 글로 쓰고 나니 그것들이 덜 무거워 보였어요. 마치 내 가슴 밖으로 나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아졌어요. 아, 이건 그냥 오늘의 생각이구나. 내일은 다를 수도 있겠네. 이런 깨달음이 생겼어요. 보세요. 이 모든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10분 산책, 3쪽 책 읽기, 방 한 구석 정리, 한 줄 쓰기. 이 모든 것들은 큰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결심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엄청난 시간 투자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행동들이 모인 것이 삶 전체의 톱니바퀴를 다시 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기계에 비유해 봅시다. 커다란 기계가 멈춰 있을 때 그것을 다시 움직이게 하려면 엄청난 힘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기계의 가장 작은 톱니바퀴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움직임이 옆의 톱니바퀴로 또 그 아래의 톱니바퀴로 전해집니다. 결국 가장 큰 톱니바퀴까지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가장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3쪽이면 충분합니다.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행동의 움직임이 모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변했네. 내가 다시 움직이고 있네. 나는 지금 정말로 다시 시작하고 있었구나.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 큰 목표를 세웁니다. 올해는 내가 완전히 달라질 거야. 올해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올해는 이렇게 거창한 목표를 세웁니다. 하지만 그 거창한 목표 앞에서 우리는 첫 발을 떼지 못합니다. 뭔가 너무 크다. 뭔가 너무 어렵다. 나는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바꿔봅시다. 나는 오늘 10분 산책을 할 것이다.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의식해 봅시다. 우리가 큰 변화를 만드는 방법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작은 행동의 반복입니다. 이것을 미소한 진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만 나아가자. 그 조금씩의 나아감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명심해야 할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제안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단 하나를 선택하세요. 나는 내일 10분 산책을 할 것이다. 혹은 나는 내일 책을 3쪽 읽을 것이다. 혹은 나는 내일 한 문장을 쓸 것이다. 혹은 나는 내일 방의 한 구석을 정리할 것이다. 그것 중 단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삶의 가장 작은 톱니바퀴를 움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쯤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 내가 좀 더 노력해봐야겠구나. 혹은 나도 내일부터 뭔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봐야겠다. 이런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한 시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에서 이미 시작된 귀환의 신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로 완전히 무너져 있다면 당신은 이런 영상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했다면 당신은 이 순간
이런 말들을 듣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이 순간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무언가의 위로를 찾고 있습니다. 무언가의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무언가의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신 내면에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이대로는 안 된다. 나는 뭔가를 바꿔야 한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세요. 아브라함 링컨은 정신과 육체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노예 해방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배움에 도전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암 진단을 받은 후에 더욱 의미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이유는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위대한 이유는 그들이 멈춤의 순간에서 다시 일어서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지금 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당신이 이 말들을 듣고 있다는 것, 당신이 내가 뭔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이미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만 한 발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한 걸음 물러나 다음 발을 디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르트르의 말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들의 총합이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 앞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것은 다시 살아보겠다는 선택입니다. 그것은 나는 변할 수 있다는 선택입니다. 그것은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사르트르가 말하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유를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 때의 그런 자유, 혹은 억압받는 나라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할 때의 그런 자유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큰 자유는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묻는 것, 이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그 질문을 품었습니다. 나는 뭘 해야 할까?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내 삶은 변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자체가 당신을 구원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하는 사람은 답을 찾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이며 이들이 어떻게 막막함 속에서 다시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민지님은 45년을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이 회사의 민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민지님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민지님이 거의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일할 곳이 없다는 생각에 아무 의욕이 없었습니다. 나는 나다 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만 반복되었습니다. 민지님의 딸이 걱정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딸과 함께 한번 만날래? 민지님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지금 만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하지만
딸의 계속된 청유에 민지님은 한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딸을 만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이 뭘까? 그것은 화장을 하기였습니다. 45년을 직장에 다니면서 항상 아침마다 화장을 했던 민지님이었지만 요즘은 그것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아침 민지님은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딸을 만나는 그 길에서 민지님은 뭔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도 존재하는구나. 나는 아직 여기 있구나. 그 만남은 단 2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2시간이 민지님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민지님이 손주의 학교 행사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 취미로 하고 싶었던 도예를 배우기로 등록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민지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일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전과 같은 이유로가 아닙니다. 이제 나는 나의 삶을 위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제 인생을 정말로 바꾸었어요. 민지님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딸을 만나기 위해 화장을 했을 뿐입니다. 딸을 만났을 뿐입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했을 뿐입니다. 도예를 배우기로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민지님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영호님은 50년을 아내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모두 결혼하고 집을 떠난 후 부부 둘이 남겨졌을 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와 대화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함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TV를 봐도 따로 봤습니다. 침대에도 따로 누웠습니다. 영호님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뭘 말하란 말입니까? 막막함이 찾아왔습니다.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영호님은 한 가지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를 위해 커피를 타주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 아내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커피를 마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2주일 정도 지났을 때 아내가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단 2글자였습니다. 영호님은 그것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영호님은 한 가지를 더 시작했습니다. 아침 커피와 함께 매일 하나씩 과거의 추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봄에 우리가 강원도 여행을 갔던 기억나지? 그때 비가 와서 짚고 있던 우산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산을 들고 다니지 않았어? 그 기억이 아직도 좋아. 처음 며칠은 아내가 웃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면서 아내도 천천히 이야기를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영호님과 아내는 다시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함께 산책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책을 읽으면서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영호님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고 과거의 추억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50년을 함께한 부부의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순이님은 남편을 10년 전에 잃었습니다. 그 후로 순이님은 혼자였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손주들도 바빴습니다. 순이님은 하루하루가 똑같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TV를 보고 밤에 자고 이것의 반복. 막막함이 아니라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내가 존재하는 게 맞나? 누가 나를 필요로 할까? 순이님은 한 가지를 시작했습니다. 손녀를 위해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뭘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손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아? 그 작은 손이 할머니의 손가락을 잡았을 때 할머니는 눈물이 나올 정도로 행복했단다. 너는 지금 공부로 힘들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알아. 너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히 강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너의 어머니가 그렇고 할머니도 그랬으니까. 내가 커서 힘들 때 이 편지를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느껴줬으면 좋겠다. 할머니는 너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순이님은 매달 한 통씩 손녀를 위한 편지를 썼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손녀가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나한테 할머니 편지 받대고 할머니가 날 이렇게 많이 생각했구나. 고마워. 순이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순이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 후로 순이님은 손주뿐 아니라 다른 외손주들, 손녀, 손자들을 위해서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순이님의 편지는 여러 손주들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순이님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편지를 쓰기로 결심하고 매달 한 통씩 편지를 썼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순이님의 공허함을 의미로 바꾸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민지님은 화장을 했습니다. 영호님은 커피를 타주었습니다. 순이님은 편지를 썼습니다. 모두 다른 행동이지만 모두 작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모두 그 작은 행동이 삶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작은 것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어느 날 문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많이 변했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르트르의 철학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것을 우리의 일상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르트르는 자유와 책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지만 그 자유는 책임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나는 10분 산책을 할 것이다라고 선택했다면 그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책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당신이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책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은 어땠을까? 내가 산책을 했으니 오늘은 이 정도가 되었구나. 이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내 부모님이 이렇게 키워줘서,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놔서, 운이 나빠서. 물론 이런 외부의 영향들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르트르의 철학은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너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
부모님이 이렇게 키웠어도 지금 나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도 지금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운이 나빴어도 지금 나는 그 운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르트르의 실존의 철학입니다. 우리의 실존은 본질에 선행합니다. 우리는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정의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미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선택하는 모든 것이 우리를 정의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철학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현재의 선택을 인식하기.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의식하든 무의식하든 말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지 않으려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일어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할 것인가? 아니면 무던하게 대할 것인가? 오늘 나를 위해 5분이라도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내팽개칠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이 당신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의식해서 선택하세요. 무의식적으로 살지 마세요. 두 번째, 작은 선택의 힘을 믿기. 오늘은 내가 거대한 변화를 만들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하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것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세 번째, 변명하지 않기. 나는 성격이 원래 부정적이야. 나는 태생이 이렇게 나약하게 태어났어. 나는 그렇게 되도록 운명 지어졌어. 이런 변명을 하지 마세요. 물론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어느 정도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현재의 선택이 만듭니다. 네 번째, 자신에게 책임을 묻기.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나는 책임이 있다. 나는 선택했고 그 결과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누구를 탓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가장 큰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선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은 모두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막막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막막함을 견디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막막함이 정상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우리는 종종 막막함을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내가 이상한 거 아닐까? 내가 약해진 거 아닐까? 내가 실패한 거 아닐까?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막막함은 정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경험합니다.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도 경험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막막함을 느끼면서도 움직이기. 막막함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막막함을 느끼면서도 움직이세요. 행복이 오면 운동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막막함을 느끼면서도 한 발을 내디디세요.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는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먼저 행동하면 기분이 따라옵니다. 나는 기분이 좋으니 산책을 간다. 가 아니라 나는 기분이 나빠도 산책을 간다. 그리고 그 산책 속에서 기분이 조금씩 좋아진다.
이것이 맞습니다. 세 번째, 작은 성공을 기념하기. 당신이 오늘 10분 산책을 했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을 기념하세요. 오늘 나는 10분 산책을 했다. 정말 잘했다. 내일도 할 수 있다. 이런 작은 기념이 큰 힘이 됩니다. 네 번째, 누군가와 나누기. 당신의 막막함을 혼자서 안고 있지 마세요. 누군가와 나누세요. 자녀에게, 친구에게, 혹은 이렇게 말씀을 듣는 누군가에게. 나는 지금 막막해. 하지만 나는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을 위로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판하지 않기. 당신이 어제 산책을 하지 못했다면 자신을 비판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다시 시작하세요. 변화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계속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막막함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바꿔봅시다. 만약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막막함은 당신이 성장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는 막막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세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세상은 이런 거다. 이것이 전부다.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전부일까? 다른 가능성이 있을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이대로 계속해도 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바로 성장의 신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막막함은 사실 이런 질문들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깊이 있게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은 막막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막함은 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성장의 신호입니다. 우리의 삶을 물의 흐름으로 비유해 봅시다. 평평한 땅 위의 물은 아무 저항 없이 흐릅니다. 그 물은 편하지만 아무것도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물이 산을 만나면 폭포가 되고 소용돌이가 되고 급류가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물은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은 바위를 깎고 골짜기를 만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막막함이라는 산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힘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여행해온 이 이야기들의 끝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을 과거에 중심을 두고 평가합니다. 내가 이미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지? 내가 이미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지? 이제 너무 늦지 않았나? 하지만 이것을 상기해 봅시다. 사르트르의 말을 다시 한번. 인간은 스스로 만든 것 이상이 아니다. 이 말은 동시에 이런 뜻입니다. 너는 지금부터라도 스스로를 만들 수 있다. 당신의 인생의 절반이 지나갔다고 해도 당신은 남은 인생을 새롭게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이 70세라고 해도 당신은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막막함 속에 있다고 해도 당신은 그 막막함을 변화의 신호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나이에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막막함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당신이 이미 변화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이미 나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이미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신호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하세요. 10분 산책이든, 삼쪽 독서든, 누군가와의 통화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의 첫 발을 내디디세요. 왜냐하면 모든 위대한 여정은 한 걸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모여서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달라졌네. 내가 정말로 다시 살아있구나. 내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었구나. 당신은 이미 충분히 버텼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의 것입니다. 당신의 가능성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하세요. 오늘 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마지막으로 제가 사르트르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들의 총합이다. 당신이 지금부터 선택하는 모든 것이 당신을 만듭니다. 좋은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세요. 당신의 인생이 당신의 선택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나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